후진국으로 얕잡아 보던 한국의 뛰어난 기술이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그 진가를 보여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의 오만한 시선을 당당히 마주하고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한국 엔지니어의 집념과 혁신이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 최첨단 기술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의 저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마르셀, 프랑스 국영 철도 기업 SNCF의 기술이사입니다. 파리 북역의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TGV가 우아하게 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인생의 걸작들이죠. 마르셀, 리야드 계약서에 서명했네. 자네가 기술 감독을 맡는 것으로. 피에르 회장이 문서 한 뭉치를 내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소. 이번엔 좀 복잡해. 국제 컨소시엄이야. 우리와 독일, 이탈리아가 주축이지만 한국 기업도 참여하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고속철도에서 파리-리옹 고속선, 유로스타, 유럽횡단 철도망. 모두 제 손길이 닿은 작품들입니다. 58세, 프랑스 철도 기술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제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어요.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철도는. 글쎄요. 그래, 4호선 일부 구간을 맡는다더군. 사우디 측에서 요청했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그렇죠.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청처럼 끼어들지. 하긴 철도 분야에서 유럽을 따라올 순 없겠지만 창가에 서서 제 커리어를 되돌아봤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거예요. 은퇴 전 마지막 무대에서 프랑스 철도 기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 방식대로 완성시키겠소. 프랑스식 우아함과 완벽주의로. 리야드로 떠나기 전 짐을 싸며 창밖의 파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백 년의 철도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자부심이 가슴에 가득했죠. 동시에 한국 팀과의 만남이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리야드의 따가운 햇살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데웠습니다. 국제 컨소시엄의 첫 회의에서 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어요. 한국 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김태우 박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중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형식적인 악수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참여를 환영합니다만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는 처음이시죠? 김 박사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SNCF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서울 부산 고속철도,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저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철도는 세대를 뛰어넘는 기술적 전통이 필요하지요. 대놓고 무시하는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발언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유럽의 철도 기술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이니까요. 한국 팀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김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르셀 씨, 우리는 기술로 증명하겠습니다. 말보다는 결과로요. 그의 자신감이 조금 거슬렸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팀이 맡은 4호선 구간의 지질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이 구간은 사막 모래 아래 기반함이 불안정해요. 유럽식 TBM 공법으로도 어려운 구간인데. 김 박사는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솔직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구간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킬 거야. 두고 봐.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한국 팀의 이력을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역사, 기술 수준 등 자료를 읽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TGV나 독일의 ICE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명확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그 다음 일본, 그리고 한참 뒤에 나머지 국가들. 한국도 그 나머지에 속했죠. 프로젝트 시작 3개월 후 모든 구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팀의 구간에 도착했을 때는 가벼운 모래 폭풍이 불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작업 중이십니까?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저희 유럽팀은 이런 날씨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기상 조건에 맞춘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컨트롤 센터를 보여드리죠. 컨테이너를 개조한 통제실로 들어섰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시간으로 굴착 데이터를 분석하고 AI가 집안 상태를 예측하며 TBM의 속도와 압력을 자동 조절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건 처음 보는 기술인데요. 일본 기술을 가져온 건가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김 박사의 젊은 부하, 이영철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100% 한국 기술입니다. 지난 10년간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깜짝 놀란 저는 당황스러워졌고 감탄을 숨기려 애쓰며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열팽창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사막의 극심한 온도 변화는 철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그들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듯 했습니다. 사막의 극단적 온도 변화를 고려해 레일에 마이크로 센서를 심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40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 운행이 가능하도록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더 많은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침투 방지 시스템, 집안 치마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된 안전 프로토콜까지 모두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간 최첨단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 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으로 본 증거는 명확했죠. 그래도 아직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자위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가? 2호선 현장 사무실에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프랑스 팀이 담당한 구간에서 집안 치마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어요. 프랑스 현장 책임자 앙투안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존 TBM으로는 이 사막 집안을 예상보다 천천히 굴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미세한 치마가 발생했습니다. 제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공법을 사용해왔어. 문제는 집안이지 우리 기술이 아니야. 앙투안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문제는 한국 팀이 비슷한 집안 조건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프랑스의 기술력이 뒤처질 리 없었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컨소시엄의 모든 책임자들이 모였고 사우디 측 담당자도 참석했어요. 일정이 이미 2주 지연되었습니다. 사우디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검증된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철도는 서두를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안전과 품질이 최우선이죠. 그때 김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4호선 구간의 데이터를 공유해도 될까요? 비슷한 집안 조건에서 성공적으로 굴착 중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사우디 측이 관심을 보이자 거부할 수 없었어요. 김 박사는 실시간 굴착 데이터와 집안 분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TBM에 AI 시스템을 결합해 집안에 맞게 압력과 속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현재 1일 35m의 속도로 굴착 중이며
집안 치마는 0.5 이내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저와 사우디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진척도는 1일 20m에 불과했거든요. 35m라니. 그건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에서 혼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분명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기존 기술과 AI를 결합한 방식이 효과적이었죠.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평생 최고라고 믿어온 프랑스 철도 기술이 도전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가 리야드 왕궁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 팀의 보고서를 준비하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저희 구간은 여전히 일정보다 뒤처져 있었거든요. 보고회가 시작되고 각 국가별 진행 상황이 발표됐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저희 프랑스 차례가 지나고 한국 팀의 순서가 되자 김 박사가 자신감 있게 무대에 올랐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하루 45m 굴착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성공하면 세계 기록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0m가 한계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45m는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던 기술 범위 내에서는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마르셀 씨. 직접 확인하세요. 일주일 후 사우디 왕세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국팀의 도전 현장에 섰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실패하리라 기대했어요. 그래야 저희 지연이 그저 기술적 한계라는 점이 증명될 테니까요. 제어실의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TBM의 진행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30m, 35m, 40m.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하루의 작업이 끝났을 때 스크린에는 47.5m라는 숫자가 빛났습니다. 세계 기록을 갱신한 거죠. 왕세자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모든 이들이 따랐습니다. 저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우디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김 박사에게 다가갔어요. 다른 구간에도 귀사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우리 손을 떠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리야드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혁신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한국팀이 공유한 기술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파헤칠수록 충격은 더 커졌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20년 전 구상했던 미래의 철도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화된 굴착, 실시간 데이터 분석, 열 팽창을 고려한 레일 시스템 등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보수적인 회사 문화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내가 꿈꾸던 것을 실현했군.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묘한 감동도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죠?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였기에 더 혁신적이어야 했습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성만 보고 달려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의 전통이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막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제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르셀 씨, 당신의 논문들을 읽고 자랐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미래철도 시스템 시리즈는 저희 팀에게 영감을 주었죠.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 논문을? 네, 당신이 꿈꾸던 철도 시스템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삼았죠. 눈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제 비전이 다른 나라에서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간절히 바라던 철도 기술의 미래가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부터 한국팀의 작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배울 점이 있는 동료로요. 프로젝트 완공을 2달 앞두고 사우디 국왕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연을 위해 4호선의 일부 구간에서 무인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었어요. VIP 그룹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 열차가 완벽한 정시성으로 도착했고 국왕과 수행원들이 탑승했어요. 저도 함께했죠. 열차 내부는 사막의 더위를 완벽히 차단하는 냉방 시스템으로 쾌적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막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열차가 부드럽게 가속하며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국왕이 김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 놀라운 시스템은 프랑스 기술입니까? 그들은 철도의 선구자니까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와 김 박사에게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몇 개월 전이었다면 아마 그 질문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김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본 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폐하. 이것은 100% 한국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의 모든 편견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국왕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릴 때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박사님. 당신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군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인정했어요. 그 순간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을 택한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국왕의 수행단이 떠난 후 한국팀과 함께 현장 사무실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들과 진정으로 어울렸어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오는지 배웠다. 그것은 전통이나 권위가 아닌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에서 온다. 파리로 돌아온 후 리야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제목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미래의 표준이다. 다음 날 아침 중역 회의실에서 제 보고서는 논란이 됐습니다. 자네가 한국 기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놀랍군. SNCF 회장이 말했어요. 몇몇 보수적인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철도 강국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데이터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뒤처질 뿐입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결정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몇 주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철도기술학회에 기조연설자로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어요. 혁신은 우리가 가장 무시하던 곳에서 온다. 리야드에서 내가 배운 교훈. 잠시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줄에는 김 박사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 박사와 함께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료였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가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웃음을 지었어요. 은퇴는 좀 미뤄야겠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파리의 석양이 센 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것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 기술의 자존심이 아닌 세계 철도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로 남은 경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혁신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리야드의 모래폭풍 속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